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사 네 번째 시간으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을 좀 펴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가 어떻게 이제 문학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29쪽에 그 앞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요. 29쪽 4.2에 보면 전설 민담의 시대로의 전환.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이 생기는 거예요. 민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생기죠. 근데 이 신화라는 것은 신의 이야기, 영어로 미스라고 하는데 신이나 또는 신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능력을 지닌 영웅이죠. 이런 능력을 지닌 영웅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이제 보통 사람이 이룩하기에 불가능하거나 또 지극히 어려운 과업이죠. 이런 그 어려운 과업을 성취시킵니다. 자, 이런 걸 성취시킴으로써 바로 집단 공동체, 이런 집단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화라는 것은 이제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화의 종류에는. 신화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창세 신화,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국 신화. 그러니까 창세가 좀 건국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건국 신화에는 그 단군 신화도 있고요, 또 주몽 신화도 있고요, 또 혁거세 신화도 있고요, 또 수로왕의 수로 신화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시 시조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관련된 신화. 그 다음에 신좌정이라고 해서 신이 이제 앉아서 자리를 정했다는 거죠. 좌정.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리공주라든가 제석 봄풀이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신자정 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특히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신화와 전설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도표를 이렇게 그린다면 그 보통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구분, 내용 살펴보면 일단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소재적인 측면을 본다면 신화는 범우주적이에요. 되게 큰 개념이죠. 전설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본다면 신화는 우주가 증거예요. 근데 전설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03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보면 신화는 신이고요. 이 전설은 비극적 주인공입니다. 트래직 히어로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런 그 신화와 전설과 민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31페이지 둘째 줄이죠. 전설에서는 세계 횡포를 문제 삼고, 이 전설은 세계 횡포. 그 다음에 민담에서는 자아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다는 거죠. 거기서 한 5줄 내려오면 미천한 처지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위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는 민담은 역사서에서 거부하지 못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미천왕이나 백제무왕이 원래 미천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는 민담으로 진행된다. 이 민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의 지혜와 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민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쪽으로 이제 다시 가보면, 이 세 가지, 이제 보통 구지가, 공무도화가, 항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지가, 공무도화가, 항조가. 이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종의 구지가라고 하는 것은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지가 형태는 이 해가와 상당히 유사하죠. 해가와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지가는 이제 보통 구호 이렇게 시작되죠. 거부가 수기현냐 머리를 내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가는 호칭이고 머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명령이죠. 약불현냐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이제 하나의 가정이죠. 그러면 번작의 기기야. 구워 먹겠다. 이것은 위협이나 협박이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이 해가는 수로부인과 관련이 있어요. 수로부인 관련이 있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공무도화가가 또 나오죠. 공무도화가. 이 공무도화가는 이제 공무인이라는 악기와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보면 이 광리자고 이야기가 나와요. 광리자. 조선의 진조, 그러니까 나루토의 졸개라는 거죠. 광리자우가 새벽에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사나이 백수광부라고 하죠. 이 백수광부가 술병을 끼고 강을 건너는 걸 본 거죠. 그때 이제 그 백수광부의 부인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그 노래가 뭡니까? 공무도화.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화. 이문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타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화.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 한자에서 이 내하는 어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쩌겠느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영어로 말하면 그런 뜻인데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집에 와서 그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옥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 궁울한 악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아내가 부른 노래를 또 옆에 마을에 옆에 있는 여용이라는 여인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전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은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라야 이해가 된다. 여기 32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한 5-6째 줄 나오죠. 우리가 이제 엑스터시라고 하죠. 무아지경을 엑스터시.
이런 어떤 엑스터시의 어떤 광경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자살을 했다는 거죠, 이 백수광부가. 이 자살의 의미는 자 이것은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온 첫째 줄에 무당의 권위가 추락했다. 무당의 어떤 권위의 어떤 추락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인제 그 33쪽에 보면 33쪽에 그 황조가가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황조가.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황조가에 보면 이대 유리왕에게 그 화이라는 여인과 치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화이는 이제 국내 고구려 여인이고 중국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화이는 토착인이고 치이는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화라는 건 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치는 꿩이죠, 꿩. 꿩은 날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사시적인 전통으로 본다면 이 토착민과 이주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주민의 어떤 다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화이와 다툼 끝에 치이가 고장을 돌아가 버리니까 유리왕이 찾아갔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슬픔을 안고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편편황조, 자웅상의, 염화지독, 수기역휘. 그러니까 펄펄 나는 노란새, 꾀꼬리,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지하는구나. 나의 고독함을 생각하니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노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불렀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송씨 부인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송씨 부인. 이 두 여인의 어떤 그런 싸움 이런 걸 보면서 보통 조강지처라고 하는 송씨 부인을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황조가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공부하신 그 구지가라든가 집단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황조가가 훨씬 더 유리왕 개인의 일종의 서정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33쪽에 구지가뿐 아니라 공무도하고 황도가에서 부르는 사람의 심정을 절실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를 자화하는 방향을 택해 서정시로 들어서게 되었고 서정시의 시대인 중세를 준비하는 구실을 했다. 이렇게 났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세계의 자화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의 자화. 이 말은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국화협회에서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가 있죠. 그러면 이 국화라는 것을 꽃이라는 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로 갑니까?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자아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의 자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